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명절날 저와 같은 며느리분들은 이곳에 보낼 만한 사연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연도 설 명절과 관련이 된 이야기예요.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저 역시도 명절날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거나 차례는 지내지 않더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연휴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있었던 일로 인해 지금은 마음 놓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될 즐거운 시간을 상상하고 있네요. 바로 그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전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2년간 열애 끝에 결혼을 계획하게 됐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셋집 하나 정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가며 돈을 모아가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 결혼을 선택하게 됐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모아놓은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계산해서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모든 계획을 끝낸 다음에는 양가 어머님들을 뵙게 됐죠. 저나 남편이나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게 돼서 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릴 분들이 어머님들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세워놓은 결혼 계획에 대해서 걱정은 하셨지만 허락을 해주셨고요. 이후 시어머니께 결혼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러 찾아뵙게 됐는데 분위기가 저희 집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몇 차례 뵌 적이 있는 어머님께서는 전과 달리 아주 깐깐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계셨죠. 연애 때 뵙게 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시어머니께서 앞뒤가 꽉 막힌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즘 세상을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살던 시대에 갇혀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저와 남편이 말하는 결혼 계획에 대해 이해를 전혀 안 해주셨습니다. 직장 문제와 아이 계획,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어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결혼 준비까지 모든 걸 말이죠. 내가 너희들이 말한 걸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우선 결혼식을 야외에서 하겠다고? 시인가 구에서 개방해주는 공원에서? 그리고 신혼집은 전세 계약이고? 너희들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소꿉 장난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되는 애가 주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돼?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 그리고 원래 애는 젊을 때 낳아야 고생을 덜 하는 거야. 너희들 결혼 계획 처음부터 다시 세워서 가져와라. 이런 식이면 난 허락 못 해줘. 어머니 다 말씀드렸잖아요. 손주 일 그만두는 것도 아이를 가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어머님 만족하시는 결혼을 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어머니 시절에도 다들 작게 시작해서 살림 늘리시면서 저희들 키워 오셨잖아요. 저희 형편에 당장 회사 근처 가까운 집을 자가로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도 오랫동안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나온 최선의 계획이에요.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결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현실적인 부분도 인정하고 맞춰서 해야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절대 이해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남들처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러면서 저희가 결혼을 뭐든지 작게 싸게 하려는 이유를 저희 집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과거에 가정부로 일하셨던 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사실 결혼을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고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시댁의 가정 형편 때문이었죠. 저희 집은 친정엄마가 집에서 쉬고 계시긴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서 저희 결혼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계속 가세가 기울었던 탓에 어머님께서는 자가도 없이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손을 벌릴 수가 없었고 저희들끼리 하고자 입을 모으게 된 거였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리신 건지 계속해서 저희 집 탓을 해왔습니다. 결국 어머님을 설득하던 남편이 원하시는 모습의 결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며 말을 하게 됐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결혼 저희가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집의 목돈이라고는 여기 전셋집에 들어있는 돈이 전부인데 이 돈으로 제 결혼 지원해 주시면 어디로 가시게요? 뭐 어디 산골짜기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시려고요? 어머니 그런 곳에 생활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선주 앞에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 인정하실 거예요? 결국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는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후 저희들 계획에 별 말씀이 없으신 어머님께 나머지 계획을 다 말씀드리고 자리를 일어서게 됐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는 큰일이 있었어도 하루가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하게 된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엄마를 붙잡고 저희들 결혼 준비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말씀하셨죠. 결혼식은 한 번뿐이라 무조건 호텔이나 식장에서 크게 해야 한다. 자가에서 시작해야 남들처럼 산다 등등 저희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저희 친정엄마에게 공감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가 자신의 말에 공감을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태도를 바꿔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고 억척스럽게 살아와서 자식들에게 고생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말해왔어요. 그것도 자신도 남편을 잃은 건 매한가지인데 저희 엄마만 아빠를 잃고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말을 하면서 말이죠. 선주 어머님께서는 남의 집 일 하시면서 별별 고생을 다 하셔서 그런가 애들 하는 고생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네요. 애들이 말하는 결혼이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 마음이 걱정 안 될 리가 있나요? 애들을 믿는 거죠. 저도 더 넉넉한 형편이었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줬을 텐데 그 점이 아쉬워요.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절대로 안 된다면서 자기들 고집을 피우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죠. 곁에서 두 사람 모습 지켜봐 주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요. 언제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 인지시켜주면 도움이 필요할 때 오지 않겠습니까? 또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잘 헤쳐나가면 부모로서 기분이 좋을 거고요. 기분 나쁠 만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엄마 덕분에 분위기가 나빠지진 않았고 큰 소리 없이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이후 저희는 미리 세워둔 계획에 맞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 시작됐어요. 바로 어머님 때문이었죠. 결혼 전 보게 된 모습으로 인해서 전 시어머니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중 대부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비슷비슷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저와 남편이 몇 번이고 설명을 해도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과 아기를 당장 갖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무한 도돌이표처럼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흘려듣기만 할 수는 없어 남편이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말을 자르면서까지 이미 설명을 여러 번 했던 잔소리를 계속하셨죠.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던 남편이 어머님께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또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어머니 말씀처럼 이 사람 회사 안 다니고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매번 노래를 부르시는 자가 언제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살 생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당장 다음 달은 어떻게 먹고 사는데요? 제 월급이 돈 1,000은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상황에 애까지 낳으면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어머니께서 지원해 주실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능력 맞춰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요. 결국 이렇게 말 나오면 아무 말씀도 못 하실 거면서 왜 맨날 사람을 들들 볶아요?
이 사람 회사 그만두면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살게 책임지실 거죠? 저축, 대출금, 청약적금, 생활비, 의료보험 등등 전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번에도 시몬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아들이 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어요. 기분 좋게 어머님을 만나러 갔다가 꼭 마무리될 때쯤은 큰 소리가 나고 기분을 망친 채 집을 돌아가게 됐죠. 화를 내게 된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아들에게 할 말이 없던 시모도 풀이 죽은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모는 일이 있었던 그날만 풀이 죽어 있었고 저희들을 다시 만날 때는 과거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또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저희 신혼집을 와서도 항상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했죠. 전셋집 몰딩 색상이 칙칙하다고 했고 베란다 확장이 돼 춥다며 샤시를 다시 달아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추워. 아직 겨울이 시작도 안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추워? 저기 베란다를 터서 그렇구나. 선주 네가 이거 다시 복구하는 것 좀 알아봐라. 이러다가 겨울 되면 집에서 감기 걸리겠다. 전셋집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2년 뒤에 이사를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추우시면 제가 지금 보일러 틀게요. 그리고 아직 난방을 안 돌려서 그렇지 돌리면 또 금방 따뜻해요. 참말 말고 그냥 샤시 해. 그러는 게 가스비도 훨씬 덜 들어. 계속 이렇게 터놓고 난방만 돌려봐라. 그러면 가스비만 더 나오지. 그냥 내가 말한 것처럼 알아봐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여기 몰딩도 바꿔라. 색이 왜 이렇게 칙칙하니? 이러면 풍수지리에도 안 좋아요. 저 신발장에 붙어있는 거울도 떼서 버리고. 저도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가 좋아서 그냥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2년 뒤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들여 전셋집 인테리어를 바꿀 수는 없었죠. 몰딩색이야 집주인분에게 허락을 받고 페인트 칠이나 시트지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어머님께서 요구하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집주인분께서 허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물론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였다면 저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요. 집을 올 때마다 또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차리는 반찬 보고도 뭐라고 하셨죠. 남편 건강상 신장도 좋지 않고 콜레스테롤도 높아 식단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자 같은 간식은 무조건 안 됐고 단백질과 나트륨 그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확한 식단을 계산해서 먹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결혼 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살짝 비만인 체형에서 정상 체중으로 변해 보기 더 좋게 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드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며 남편에게 안 좋은 음식들만 먹이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보고는 결혼 후 살이 쪘다며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편하게 앉아서 일을 한다고 말이죠.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저만 편하게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과거 자신이 아는 지인분 가게에서 잠시 일을 도왔던 경험을 가지고 마치 사회생활을 몇십 년간 해오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매번 쉬지도 않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훈수까지 두시는 어머님 때문에 밥 한 번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일이 부담스러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3-4번 만날 걸 2번이나 한 번씩만 뵙게 됐죠. 그러다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집안의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삼촌 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삼촌이라는 분께서 결혼을 하시기 전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제사를 모신다고 했어요.
저희가 제사를 지내기에는 너무 먼 사이라고 생각됐지만 어머님께서 지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사를 지내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 제사를 준비하는 걸 가지고 저에게 어이없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 다음 주에 있는 제사 기억하고 있지? 그날 회사에 사정을 말하던가 반차를 쓰던가 해서 일찍이 집에 들어와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걸 나 혼자 할 수는 없잖니. 거기다 집안의 며느리까지 들어온 마당에 너도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야 할 테니 일찍 들어와서 일 거들면서 배워. 어머님, 요즘 회사의 제사 때문에 일찍 간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리고 회사 반차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제사 지낼 때마다 반차를 쓸 수는 없죠. 퇴근하고 최대한 빨리 가서 일 도울게요. 결혼해서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집안 어른 제사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고 며느리가 맡아서 요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떤 수를 써서든 무조건 점심 먹기 전에 집에 들어와라. 난 그런 줄 알고 있을 테니. 자기 할 말만 하고 시몬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반차를 쓰고 회사를 일찍 나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고 전 일이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날 당일 회사 퇴근을 하고 최대한 빨리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시댁 현관문을 열자 시몬은 현관 앞에 서서는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점심 먹기 전에 오라고 했니 안 했니? 너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성철 씨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도 했고 제사 때문에 회사 반차를 쓴다는 것도 좀 그래서요. 내가 그래서 그놈의 회사 그만두라고 말했지. 여자가 집안에서 남자 내조나 잘하고 애 잘 키우고 집안 행사만 잘 모시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 넌 늙은 시어머니가 고생해서 제사상에 올릴 요리 다 해놓으니까 좋냐?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게. 어머님, 제가 그런 마음 먹은 게 아니잖아요. 쉬는 날이었으면 저도 여기 일 도우려고 아침부터 왔겠죠. 그런데 먹고 살려면 회사를 나가야 하고 제사 때문에 얼마 있지도 않은 휴가를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죽고 나서는 아주 볼만하겠다. 우리 집안 아주 대대손손 잘 되겠어. 어머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퇴근을 한 남편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시댁으로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머님이 하는 말을 듣게 된 남편 역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왜 저에게 억지를 부리냐며 이렇게 사람 잡고 큰 소리 날 제사라면 지내지 말자고 했죠. 제사 지낸다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휴가 내는 사람은 또 누가 있고요? 회사 퇴근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찾아온 거면 된 거지 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이럴 거면 제사 지내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도 제사 지내지 말자고 했죠? 내가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절은 왜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지내면 뭐가 나오는데요? 제사 지낸다고 맨날 없는 살림에 다 먹지도 못하는 음식 한다고 고생만 하고 도대체 뭐가 나와서 이러는데요? 그놈의 제사 그렇게 정성껏 지내와서 우리 집 형편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제사 안 지낸다고 손가락질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를 지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제사 지내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전 제사 지낼 생각 없으니까요. 일찍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뭐 설날이니 추석이니 그런 것도 이제 다 그만해요. 다른 집들이야 친척들 모인다는 핑계로 차례 지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끽해봐야 지금 여기 모인 세 식구가 전부인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명절 당일도 애매하게 중간에 껴있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앞으로 우리 집은 제사 명절 이런 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귀신놀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추모하고 끝내는 거예요. 앞으로는 연휴 때마다 가족끼리 여행 다니거나 쉬는 걸로 해요. 뭐?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사와 차례를 안 지낸다니?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 너한테 제사가 넘어가고 나서는 몰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당연히 어머님은 남편의 말을 못 받아들이셨고
그날 다툼이 생기게 되며 그날 모시기로 했던 제사도 못 지내게 됐죠. 그날 이후 어머님께서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있던 저를 불러서 그날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 탓을 하셨습니다. 네가 그날 일찍 오기만 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잖니? 그리고 너 혹시 성철이한테 제사 지내기 싫다고 말했니? 제가요? 아니요. 저희 집도 제사 지내와서 별다른 생각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하는 거야? 누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제 입에서 제사를 그만 지내자는 말이 나오지? 저랑 연애할 때도 종종 그런 말 했고요. 저희가 어머님과 만날 때도 제사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머님께서는 성철 씨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난 그런 기억 없다. 제가 원래 아무 말 없이 집안 어른들 제사 모시던 아이였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으니 갑자기 저러는 거겠지? 어쨌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제사 하나도 빠짐없이 지낼 거다. 성철이가 뭐라고 했든 곧 있을 설에도 차례상 차릴 거고, 이번에는 전보다 더 음식도 많이 하고 정성 들여서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남편이 괜한 벌집을 들쑤신 것 같았습니다. 결의에 찬 어머님 표정을 보니 앞에 있을 설날에는 고생을 많이 하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무조건 차례를 지낼 거라고 말한 어머님은 혹시 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부부가 설 연휴에 여행이라도 갈까 싶어 연휴 며칠 전부터 문자와 전화를 하며 차례를 지내는 것에 대해 확인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번에도 설 연휴 전날 반차나 연차를 써서 일찍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회사에서 연휴 전날이라고 일찍이 퇴근들을 하라고 했고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출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반나절을 기다리지 못해 저에게 전화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빨리 가겠다고 문자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휴대폰이 무음이었던 걸 까먹고 있었던 저는 시댁으로 출발할 때쯤 돼서야 그 연락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급히 전화를 하면서 출발은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구나 싶어 더 빨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헐레벌떡 도착한 시댁 현관문을 열었는데 기가 막힌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댁 거실에 저희 친정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고 계셨던 거죠. 엄마가 왜 여기에 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신경 쓰지 말고 잠깐만 도와주고 갈 테니 손 씻고 와.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과 말투로 설명을 하니 순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째려보고 있는 시모를 보자 상황이 싹 정리가 됐죠. 시모가 친정엄마를 부른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집에서 쉬고 있다는 걸 시모가 알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친정엄마를 불렀다는 의심이 들자 전 저를 도와 명절 음식을 하겠다는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시모에게 이번 일을 묻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엄마 여기로 부르신 거죠? 왜요? 며칠 전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연락이 안 되니까 불렀지. 여행을 가든 도망을 가든 네 엄마 붙잡고 있다는데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제가 아침에 문자 보냈잖아요. 일찍 가겠다고. 회사 일하는데 계속 어머님 연락만 받고 있어요? 제가 회사 사장이라도 돼요? 저도 눈치 봐야 할 상사들이 있다고요. 그 잠깐이라도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을 못 드린 건데 그 잠깐을 못 견디세요? 그리고 누가 사돈되는 분을 불러 앉혀다가 다른 집안 차례상 음식을 하게 만들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머님께서 하라면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연락을 제때 받았으면 된 거잖아. 이번에도 네가 잘못해놓고 내 탓으로 돌리니? 그리고 식모한테 식모일 시키는 게 죄니? 너도 네 엄마가 일 도와서 일찍 끝나면 좋은 거잖아. 모녀끼리 같이 일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이성을 잃고 시모를 한 대 때릴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붙잡는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몇 시간 뒤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된 남편이 시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시모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곤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고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한동안은 교류를 끊고 각자 생활하게 됐죠. 한 달간은 시모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이 넘어가자 시모는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도어락이 망가졌다,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 전등을 갈아달라며 못 들은 척하기에는 힘든 부탁을 해왔죠. 남편은 그런 부탁들 모두 시모가 연락을 하려고 핑계를 대는 거라며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돈이 좀 나가서 그렇지 사람 써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모른 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혼자 계셨으니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엄마 생각이 나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의 등을 떠밀고는 시댁에 가서 고쳐주고 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시모의 연락이 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가서 문제 있는 일을 해결해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가 남편을 거의 매일 밥 먹듯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모가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돼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던 거죠. 4년 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전까지는 주변 시세가 올라도 아무 말 없던 집주인이 부동산 측에 전화를 해서는 다음 재계약은 무조건 시세대로 받아야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인터넷으로 가격에 맞춰서 전세 매물을 찾아봐 달라고 하고 그중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남편과 함께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평수의 구축 빌라나 주택은 구할 수가 있었지만 그건 또 시모가 싫어했다고 해요.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파트와 달리 뭐든 직접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시모가 빌라나 주택으로 가는 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더 불려다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살던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을 올려받는다고 해도 그 정도 평수의 아파트를 구하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살던 집에서 재계약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고 남편도 한동안은 불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토요일, 시모가 남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까지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에 자신이 왜 가야 하냐고 말했더니 시모는 또 억지를 쓰며 남편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아니, 살던 집 재계약이잖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는 건데요? 그 자리에서 전세금 좀 깎아보려고. 옆에 바람 잡는 사람 하나 정도 있어야 거짓말을 하기 쉽지. 내가 바뀐 집주인을 처음 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돼서 그래. 너는 옆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곧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큰돈 들어간다고 앓는 소리 좀 하면 그 사람도 자식 키우는 사람일 텐데 좀 깎아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도 옷 좀 해진 걸 입고 와라. 토요일이니까 침대에서 일어난 모습 그대로 해서 나오고 엄마 모습 보고 놀라지도 말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조건 전세금을 깎아야 한다며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아들 보고 결혼식을 올리는 척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깎아야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저야 재계약이 이뤄지는 현장에 가지 않을 거고 시모도 남편이 거짓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죠. 토요일이 되고 남편은 가기 싫다는 표정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시모 집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을 맞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데이트 신청을 하는 엄마의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응, 엄마. 오늘 토요일인데 뭐해? 엄마가 주말에 할 게 뭐가 있겠어. 오늘 우리 딸이랑 놀고 싶어서 전화했지. 오늘 김서방 집에 없지? 그럼 엄마랑 밖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자. 엄마가 우리 딸한테 재밌는 구경 시켜줄게. 재밌는 구경? 뭔데? 뭐길래 벌써부터 웃는 소리가 들려? 그런 게 있어. 너는 그냥 엄마만 따라오면 돼.
그럼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엄마가 너네 집 쪽으로 갈게. 전화하면 내려와라. 재밌는 구경을 시켜준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엄마가 평소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으셨으니까요. 가보면 알겠지 싶어 외출 준비를 서두르게 됐죠. 그렇게 엄마가 차를 끌고 저희 집 앞으로 오셨고 그 재미있는 구경이라는 걸 보기 위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차가 향하는 길이 점점 익숙한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시몬의 집 쪽이었죠. 오늘 시모 집 재계약이 있는데 엄마가 말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이곳에 있다면 시모와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만날 확률은 적겠지만 괜히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와 데이트를 하는 동안 시모를 만날까 불안해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곳 근처에서 움직이는 건지 물어보고 맞다면 장소를 옮기려고 했죠. 엄마, 그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니지? 이 근방에서 움직일 거야? 응, 맞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왜? 네 시어머니가 사는 곳이라서 불안해? 좀 그렇지. 저번에 엄마랑도 그런 일 있었잖아. 그 뒤로 나는 연락도 잘 안 드려. 아마 그것 때문에 원래도 싫어하던 나를 더 싫어하고 있을걸? 괜히 마주쳐서 좋은 건 없잖아. 오늘 말고 다음에 오자. 오늘 시어머니 재계약한다고 그이도 불려나갔어. 계약 끝나고 밥 먹으려고 밖에 나왔다 마주치면 어떡해. 걱정 마. 마주쳐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엄마가 오늘 하루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넌 옆에서 보기나 해. 아니구나. 이번 일로 우리 딸이 시댁 괴롭힘 안 당하고 계속 마음 편하게 살겠다. 한껏 상기된 엄마의 표정을 보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엄마가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런데 대화를 끝내고 주차된 곳을 보니 시몬의 아파트 상가였어요. 엄마는 그곳에서 내려서는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부동산이었죠. 엄마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혹시 시모가 있는 부동산은 아닐까 싶어 엄마를 말려보고 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그 부동산에 들어간 순간 자리에 앉아있는 시모와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모도 저와 엄마를 자리에서 올려다 봤죠. 그 짧은 시간 눈앞이 아찔해지고 엄마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엄마가 왜 이런 순간을 자초했는지 알 수가 있었죠. 부동산 중개인이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말이에요. 어머, 안녕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여기 이분이 4년 전 바뀌신 집주인분. 이쪽은 앞으로도 2년 더 사시게 될 세입자분. 서로들 처음 보시죠? 그럼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계약서만 마무리해서 바로 재계약 진행할 테니까. 시모가 살고 있는 집주인, 4년 전 바뀐 집주인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분이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제 얼굴을 쳐다봤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 남편에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몸짓을 했죠. 시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안에서 아무렇지 않은 건 엄마와 부동산 중개인 뿐이었죠. 엄마는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시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사돈을 이곳에서 뵐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거기다 저희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세상이 이렇게도 좁아요. 우리가 사돈이라는 연만 맺었지 서로 왕래가 잦지 않아서 이름도 몰라보고 말이죠. 계약서에 적힌 성함을 보고도 사돈인지 모르고 있었네요. 엄마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했지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얼마 전 시모가 전화를 해 시댁에서 차례상 음식을 부치고 있었던 엄마였으니까요. 시모 집까지 눈 감고 찾아왔다면 모를까 시모에게 주소를 듣고 찾아왔는데 모를 수가 없었죠. 능청스러운 엄마의 말을 듣고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 저희 친정엄마가 단단히 오늘을 벼르고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엄마가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긴 알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친정 엄마가 과거 가정부 일을 한 걸 들먹이며 자기에게는 불리하기만 한 실언을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예성철아, 남의 집 식모살이 하던 여자가 어떻게 여기 집을 마련내? 내가 식모살이 하던 여자보다 어렵게 살고 있었던 거라고? 이게 진짜야? 아니 어머니, 장모님 앞에 계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주네 집 형편이 훨씬 좋다고. 가정부일 하셨던 건 선주 중학교 때까지였어요. 선주 아버님이 물려주신 시골 땅이 국도로 개발돼서 형편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시모는 정신을 차린 건지 저희 엄마에게 처음으로 존칭을 붙여가며 태사를 전환했습니다. 사부인께서 저희 집주인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이전에 실례들은 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며느리였는데 그런 일 정도 이해를 못할까요? 우리 때 딱 그랬잖아요. 시어머니들이 친정어머니 무시하고 깔보고 형편이 어렵거나 못 배웠으면 더했죠.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흘렀는데도 똑같은 줄은 저도 몰랐어요. 며느리들에게 그러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겠는데 요즘에는 아들 뒀다고 시댁에서 친정 가족들에게 갑질할 줄은 모르긴 몰랐어요. 덕분에 이 나이 들어서 재미있는 경험한 것 같아 좋네요. 또 우리 선주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과거에 했었던 직업 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 옛날 고생한 시절이 떠올라서 지금 제가 얼마나 재밌게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고요. 이렇게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사돈께 제가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매번 한다고 하면서 미루게 됐네요. 제가 꼭 다음번에는 식사 대접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임대인과 세입자라는 것도 알게 됐으니 우리 더 자주 만나기로 하죠. 사부인, 지난번 일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번 일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애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 불똥이 사부인께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사부인께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남의 집 식모살이 하던 실력 아직 안 죽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나간 이야기는 이쯤 하고 계약이나 어서 하시죠. 저도 제 딸이랑 데이트가 잡혀 있어서요. 친정엄마와 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며 눈치를 보고 있던 부동산 중개인이 엄마가 하는 말에 계약서를 마무리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시모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잠깐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에게 전세금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죠. 사부인,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게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들어서 제 사정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곳 전셋값은 너무 올라가 있고 금액 맞춰주는 곳으로 가자고 하니 불편해서 살기 힘들 것 같고 제가 꼭 다음 계약 때는 사부인 원하시는 금액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이번에 어떻게 이전 계약서 그대로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만 바보같이 전세금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선주한테 했었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아서 저도 그때 해주신 말씀 제 신조로 삼고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식모한테 식모일 시키는 게 죄냐고 하신 말씀이요.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식모는 식모 일을, 임대인은 임대업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계약에는 사적 감정 배제하고 집주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이익을 최대한 받아내려고요. 그래서 꼭 지금 이 계약서에 적힌 가격 그대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정 힘드시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 분명 다른 집주인들 중에는 우리 김서방 결혼한다는 말 듣고 전세금 깎아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집으로 가서 계약하세요. 그게 한 방 먹은 시모는 엄마가 말을 하는 동안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 모습이었죠. 엄마의 말이 끝난 다음 한동안 어색한 분위기만 흐르고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모가 무엇인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저희 엄마를 모시고 부동산 밖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저와 남편은 참아왔던 숨을 내쉴 수 있었죠. 저에게 모든 걸 알고 있었냐는 남편에게 부동산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몰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했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마이동풍인 시모가 이번 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한참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시모와 친정엄마가 부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죠.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이전 계약서와 다른 금액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 적혀져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엄마를 데려간 시모가 겨우 엄마의 마음을 돌린 듯 했어요. 그렇게 재계약을 마무리 지은 뒤 엄마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모의 부동산 복비까지 내주고 저와 같이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 엄마에게 물어볼 게 한가득이었어요. 시모가 세입자라는 걸 언제부터 알았으며 언제부터 이런 일을 계획했고 또 방금 전 시모와 사라진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다 궁금했죠.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하면서 엄마에게 그 모든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시모가 자신이 구입한 집의 세입자라는 걸 몰랐다고 했어요. 집을 보러 간 당시 시모가 집에 있어서 부동산 관계자와 함께 방문했었고 집을 매매한 이후 전세계약 갱신 때도 살고 있던 시모와 시간이 맞지 않아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전 계약서 내용에서 변경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이후 제가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되고 상견례를 치른 뒤 청첩장이 나오자 그때 알게 되셨다고 해요. 청첩장에 나와 있는 시모 이름을 보고서 말이죠. 먼저 말을 해봤자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아 엄마는 계속 모른 척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저희 부부가 차례를 지내러 오지 않을까봐 저희 엄마를 인질 삼아 부른 그날이요. 그날 일로 인해 엄마는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의 시모에게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상하게 됐고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친정엄마에게 말하게 되면서 부동산 재계약권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엄마를 보고 당황할 시모를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겠다며 저를 부동산까지 데리고 간 거였어요. 그 다음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부동산 뒤에서 있었던 시모의 일이었죠. 그럼 엄마, 아까는 시어머니가 엄마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던데? 설마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한 거야? 어머, 너 어떻게 알았니? 몰래 보기라도 했어? 뭐? 정말?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나도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솔직히 기분 나빠하면서 재계약 없었던 일로 치자고 자리를 떠나거나 잔뜩 기죽어서 재계약할 줄 알았지. 그래서 나도 올릴 전세금 깎아줄 생각이 없었고. 그런데 네 시엄마가 상가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는 바로 무릎을 꿇는 거야. 그 나이에 그렇게 망설임도 없이 꿇어버리면 무릎 나가는데 내가 내색은 안 했어도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그러더니 내 바지 잡고 부탁하더라. 자기 죽었다 깨어나도 그만큼의 돈을 준비할 수가 없다면서 요즘에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하더라 그 양반이. 거기다 앞으로는 너희 부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절대 간섭 안 하고 너희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수긍하고 이해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나도 그 정도면 내 기분도 풀리고 앞으로 너도 편안하게 살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지. 내가 약속 꼭 지킬 거죠? 라고 확인받았으니까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하더라.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설마 또 이런 일이 있겠니?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네 시어머니와 더 이상 벽 쌓고 살지 말고 며느리가 할 노릇 정도는 하고 살아. 여기서 네가 더 기고만장해서 시어머니 앞에서 까불면 나 욕먹게 하는 거니까. 당연하지. 우리 집 보고 뭐라 하지만 않아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 어쨌든 엄마 고마워. 엄마 때문에 일이 잘 해결됐네.
솔직히 전세금 똑같이 받는 것도 쉬운 결정 아니었을 텐데. 저희 친정이라고 하면 항상 깔보던 시모가 차갑고 더러운 공중 화장실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고 하니 놀랄 놀자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와 한 약속을 언제까지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2년 동안은 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2년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는 시모가 스스로 약속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네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이 하는 말이라면 시모는 무조건 수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게 될 때마다 이전 만남들과 달리 반갑게 만나서 기분 좋게 헤어지고는 합니다. 물론 잠깐씩 자기 기준이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거나 억지를 부릴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면 곧바로 아차 싶어서 성질을 참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아주 편안하게 저도 그 시간을 즐기면서 보내고 있죠. 남편이 말했던 제사와 차례도 정리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작년 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쉽지 않았고 작년 추석에는 남편이 코로나를 걸리게 되어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 설날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앞으로도 명절날마다 여행을 다니며 우리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쌓으려고요. 남는 건 추억뿐이라고 하는데 명절날 차례상 차리고 집안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행동이잖아요. 물론 가족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전 연휴는 말 그대로 연휴처럼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생하시는 며느리분들, 곧 명절 증후군에 해방되시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고 이 글을 보시는 시부모님들께서는 이번 명절 조금만 간추려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